자, 그럼 계속해서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일단 완전연소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1km몰의 황린이 완전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오산화인의 부피로 오른 것은,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표준 상태라고 하는 점과 황린이 몇 몰이 반응했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식을, 완전연소 반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황린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황린에 대한 분자식 P4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건 자체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P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조건을 항상 우선시하여 P라고 작성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사실 P4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보통 화학 반응식 적용할 때 그냥 P라고 단순화해서 화학식을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라고 했을 때 우리 완전 연소를 한다. 그럼 산소를 결합했겠죠. 생성물 오산화인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끝이에요. 개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린 1몰이 반응했다 가정할 거예요. 자, 이때는 P에 대해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몰의 오산화인이 생성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5가 몇 개가 나오나요? 2분의 5몰 나오겠죠? 이거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4분의 5라고 작성하시면 하나의 완전연소 반응식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 문제 자체에서 1km몰에 황린이 완전연소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2분의 1km몰에 오산화인이 발생했다라고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조건 조건 언제 사용하죠? 그렇죠. 표준 상태일 때 사용합니다. 표준 상태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이때 1몰은 22.4리터예요. 얘가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1km몰이니까요. 1km몰은 22.4m 삼승이에요. 요 부피 용적 맞춰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얘를 물어봤잖아요. 오산화인에 대한 부피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km몰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서 나누기 2 해주시면 11.4m 삼승. 단위까지 꼭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우리 황린에 관련된 완전연소 반응식 바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다르게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연소 반응식 한번 쭉 적어보시라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요, 유형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부피 구하라고 하던지 혹은 질량 구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단순히 몰수를 구하라고 하던지 혹은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아니라 공기의 몰수, 공기의 질량, 공기의 부피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문제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상태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비례식만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었는데 표준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 주셔야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 여기에서 T는 무조건 절대 온도를 대입하셔가지고 우리 V를 구하시던지 혹은 W 질량을 구하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물과 접촉했을 때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한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위험물에 대한 명칭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과산화칼륨, 우리 과산화칼륨은 몇류 위험물에 분명히 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이죠. 1류는 원래는 냉각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물에 속했었는데 딱 무기과산화물만 질식수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쵸? 물이 닿아버리면 산소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닿으면 안 돼요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산화칼륨은 뭐가 나오니까요? 산소가 나오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트륨. 나트륨 몇 류 위험물이에요? 3류 위험물. 그래서 칼나알알이라고 했었잖아요. 칼나알알. 우리 지정수량 10kg짜리의 굉장히 위험한 3류 위험물에 속했습니다. 우리 나트륨, 칼륨 요런 애들은 물 닿았을 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쵸,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면 나트륨, 칼륨 어떻게 소화를 해야 돼요? 당연히 3류 위험물이니까요.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되셨죠? 특히나 보호액도 있었는데 나트륨, 칼륨 어디에다가 보관한다고요? 보호액 석유류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석유류는 등유, 경유, 유동, 파란핀 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탄화칼슘. 탄화칼슘 마찬가지로 3류 위험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얘는 물 닿았을 때 아세틸렌 나오죠. 아세틸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얘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이런 탄화물, 우리 지정수량 몇 킬로? 300kg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탄화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때 물 닿으면 뭐가 발생한다? CH, 보메탄 발생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화물 말고요. 인화는 어때요? 인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 그쵸. 인알루미늄 물 닿았을 때 인 들어가니까요. pH3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 pH3는 포스핀이었죠. 포스겐 아니고 포스핀. 그리고 얘를 그냥 인화수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명칭 자체가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이류 위험물입니다. 이류 위험물 중에서도 철금마 전부 다 지정수량 몇 킬로그램이에요? 전부 다 500kg였습니다. 이때 마그네슘 뭐 발생한다? 물 닿았을 때 수소 발생한다. 그래서 철근만은 전부 다 물 닿았을 때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식으로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은 나트륨과 마그네슘 두 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중질류 유류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고르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질류라고 했으니까 무거운 유류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석유류 중에 삼석유류 혹은 사석유류 이러한 무거운 유류들을 얘기한다. 즉 휘발성은 낮고 잘 안 올라간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인화점 자체는 조금 높은 경질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런 유류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유류들의 유류 탱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은 전부 다 오버플로우 현상, 비등 폭발 현상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비에 있어서는요. 얘가 무슨 폭발이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변이에 따라서 이 탱크가 파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발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얘가 화학적 폭발로 변이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블랩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물리적 폭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은 UVC입니다. 증기운 폭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증기운 폭발은 우리가 누설 착화형 폭발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UVC 증기운 폭발은 다른 폭발들과는 살짝 다른 점이 원래 폭발이라고 함은 밀폐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얘는 개방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자유공간, 자유개방의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UVC는 우리 물리적 폭발이에요? 화학적 폭발이에요? 먼저 누설이 되어 있고 여기로 증기운이 발생하여 착화가 되어 있는 점화원 으로 폭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염 동반한다. 화염 동반하면 화학적 폭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블레비와 UVC라고 하는 것은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불어서 우리 유류 탱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질류 유류 탱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이런 경질류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유류이기 때문에 잘 뜨겠죠. 아, 그로 인해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일오버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탱크 안에 잔존되어 있는 유류 자체가 2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블레비와 같은 메커니즘을 타는데 무조건 이 키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류 자체가 가벼워야지만 우리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오일오버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서 일어나요? 경질류 유류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경질류고, 네 번째, 보일오버는 중질류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보일오버에 대한 키포인트는 탱크 하부에 고여있는 물 혹은 물과 유류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 우리 에멀전이라고 하죠. 이 에멀전 상태가 비등하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에멀전, 이러한 키포인트가 들어가야지만 우리 보일오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일오버뿐만 아니라 비등 폭발하는 거, 우리 비등하는 현상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 슬롭오버, 또 하나가 프로스오버였습니다. 슬롭오버에 대한 키포인트는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화수를 넣었을 때 이 물 자체가 비등하는 현상. 그래서 소화수 혹은 포화수 뭔가에 유입됐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다음 프로스오버는 화염을 동반하지 않고, 그렇죠? 화염 동반하지 않고 하부에 있는 물이 튀기는 거. 그래서 물이 비등한다, 비등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면 중질류로, 그리고 그냥 단순 폭발 현상이다, 그러면 경질류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 중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는 설비는, 우리 화재 감지기가 있다 그러면 화재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동식 기동장치와 이와 반대될 수 있는 수동식 기동장치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감지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수동 조작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설비를 체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시설 중에 비상경보 설비는 어떠한 설비로 들어가게 될까요? 말 그대로 경보니까요. 경보 설비로 구분이 됩니다. 경보 설비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작은 그런 설비가 되는 거죠. 비상경보 설비는요, 우리 수신기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발신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지기 없습니다. 만약에 감지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 자탐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두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은 우리가 언제 사용한다? 초기에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나중에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소화용 소화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자, 소화 설비 중에서도요, 옥내 소화전은요, 자동식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소화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먼저 꺼내서 이 앞에 있는 앵글 밸브를 송송송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겠죠. 즉, 감지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휴대용 비상조명 등 라인은 피난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도등, 비상조명 등 혹은 지금 3번과 같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무조건 피난 구조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손전등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감지기 따로 필요 없이 내가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설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원 설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소방관이 인명 구조 활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를 제어해서 인명 구조 작업과 함께 피난을 잘 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고, 우리 소화활동 설비 6가지 종류들 들어가 있었는데 6가지 종류들은 전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원 설비는 우리 제원 설비 지나가다 보면은 수동 조작함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기동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작함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감지기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지기가 딱 작동됐다 그러면 요 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신호 자체를 받고서 얘가
팬 자체가 돌겠죠. 근데 그 전에 댐퍼가 싹 하고 열릴 거예요. 그래서 댐퍼가 먼저, 우리 댐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얘가 싹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제어반으로 신호가 들어가서 팬이 돌아갑니다. 팬, 이렇게 생긴 팬이 엄청나게 크게 생긴 우리 이런 팬이 돌 거예요. 아,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제연 설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감지기의 회로의 이 결선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로의 결선 방식에 대해서. 뭐냐면 자탐과 제연 설비는 감지기를 무슨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무조건 송배전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있죠. 송배전 방식은요, 말 그대로 이 감지기를 계속해서 분기하지 않고 보내기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연결시켜 놓은 게 그게 바로 송배전식이고, 그리고 다른 방식은 교차회로 방식이 되겠습니다. 교차회로 방식은 개수 자체를 두 배로 증가시켜서 감지기 회로를 둘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식 소화설비 할 때 자동식 소화설비는 무조건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설비들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러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 제정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5번 문제는요, 소방의 발전 과정을 한번 풀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법 제정 연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법은 언제 제정됐어요? 58년도에. 그래서 58년도 오빠가 소방법을 제정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8년도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자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때였나요? 그쵸. 정부 수립 이후로서 국가행정 체계를 이루고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은 서울, 부산 본부 설치, 우리 서울과 부산에만 본부가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요? 72년도에. 그래서 72년도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뭘로요? 이원적 체계로, 이원화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소방 본부가 설치가 됐을 때에는 몇 년도였을까요? 전국 시도 본부는요? 92년도, 그래서 72년도, 92년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의 시도에 본부가 설치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행정 체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뭘로요? 광역자치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소방공무원법은요, 73년도입니다. 즉, 이원화 체계 때 같이 제정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G3 암기해 주시고요. 민5 같이 해서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법은요, 75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G3, 민5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교 하면 뭐 생각나요? 칠판 생각나죠? 78년도.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중앙위원회 설치는요, 우리 46년도에 설치가 되죠. 미군정 시대입니다. 미군정 시대에는 우리가 소방 행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군정 시대 46년부터 48년도 굉장히 짧게 자치행정 체계를 했던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소방위원회는 46년도에 설치가 되는데 47년도에는 뭐가 설치가 된다고요? 이 위원회에 대한 집행기구로서 소방청이 신설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17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된 소방청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소방법이 폐지가 됐을 때에는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소방법이 폐지됐다? 왜 폐지됐을까요? 소방사분법이 이제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소방법이 폐지가 됐겠죠. 이 사분법의 등장은 2004년에 신설됩니다. 제정이 됩니다.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방사분법과 함께 소방방재청이 신설이 되는데 같이 해서 뭉뚱그려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